사실 지금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추석 연휴에 외국에 나가시면 정말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여행을 갈 때 조금만 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 중심으로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해외여행이 이제 코로나19 동안 한동안 많이 이제 가려져 있다가 많이 못 가시다가 이제 가기 시작해 하시는데 최근에 제일 좀 부러운 여행지들이 좀 몇 군데 있는데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보러 가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이제 케이프타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트러킹이라 그래서 이렇게 트럭 같은 차를 타고 젊은 분들이 60일 동안 이렇게 계속 북진을 해서 어디까지 가면 케냐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케이프타운에 학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출발하는 지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옹기종기 앉아서 배낭 정말 산만한 배낭 이렇게 메고 있는 모습 보고 너무 이제 부러웠던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또 가는 데가 남미 쪽에 많이 가세요. 남미에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데 남미에 뭐 3주 코스 해가지고 뭐 이제 보통 많이 가는 페루부터 시작해서 뭐 볼리비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그래서 아마존 근처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존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가스포포 정도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프리카는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 그런 횡단을 못 해갖고 남미는 아직 못 가봐서 남미 가시는 분들 오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여행 코스 다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고 건강 상담을 많이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갈수록 이제 해외에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통계 보여드리지만 이미 2018년도, 19년도에 3천만 명이 육박하게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이제 거의 이제 3천만 명 육박해서 올해 아마 3천 명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거의 다 벗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여행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거 있죠. 몇 년 못 가셨기 때문에 이제 몰아서 이제 또 그때 못 쓴 돈 한 번에 이제 왕창 쓰시러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환율이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명품 쇼핑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도 방문하시는 분들도 보고요. 다만 유럽하고 미국이 요새 환율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가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떻든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여행자들이 이제 갔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보여주고 이거 유병률들 이제 발병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뭐 제일 많게야 설사죠. 설사 뭐 한 번 가시면 그러니까 외국만 나갔다 하면 설사하시는 분들 있죠. 아무리 선진국을 가도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뭐 미국 이런 데 가도 설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물 가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생각보다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뭐 아래쪽에 동물에 물려 생길 수 있는 병들이라든지 모기매개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 사실 밑에 보게 되면 HIV라든지 B형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 감염되는 분들이 있는데 성접촉에 의한 감염들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국제협력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꼭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신 적은 한 번도 못 봤지만 남자분들이 어제 이제 뭐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있다가 술 많이 마시고 깜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여자분이 옆에 누워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셔가지고 자기 큰 문제 안 생기냐고 막 저한테 다음날 와가지고 검사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검사해봐야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어차피 본인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한 달이나 두 달 있어야지 확인되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특히 이제 사업상 출장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 나갈 때 꼭 따져보는 거, 그러니까 외래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한테 따져보는 것 중 하나가 뭐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 그다음에 약물 복용 같은 부분들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든 여행 중에 이제 이런 약물들을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 가져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한 그런 약물들 복용하는 그런 병력 자체가 해외 여행에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요. 좀 그런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뭔가 빠져있는 예방접종이 있으면 좀 챙겨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여비, 그다음에 알레르기나 뭐 백신 금기 상황 또는 임신의 수요 여부에 따라서는 예방접종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데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시지만 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연령들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대, 70대까지 오셔서 제가 요새 60대 분들한테
60대 분들이 특히 이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가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건강에 위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상담을 열심히 해드리는데, 또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60세쯤에 오신 분이 이제 남미 갔다 오신다 그러면 70대 되기 전에 꼭 아프리카나 한번 갔다 오시라고 또 권하기도 하거든요. 걸어 다니시기 괜찮고 여행 가능할 때 좀 다녀오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려면 꼭 의료진의 상담을 꼭 받고 가셔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여행 기간이나 여행 경로, 뭐 교통수단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모기매개 질환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뭐 계속해서 야외에서 이제 다 다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부분 철저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행자 계절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아프리카의 겨울에 가면 그래도 좀 선선하니까 모기가 좀 덜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행 방법도 그냥 출장을 가는 거. 출장 가서 그냥 호텔 같은 데서 머물면서 그냥 관공서들 들렸다고 오시는 여행하고, 실제로 뭐 트레킹 하거나 하이킹 하면서 야외로 이제 다니는 그런 상황들하고 완전히 여행의 상황들이 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숙소도 마찬가지로 호텔에 드느냐 아니면 그 트레킹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 노숙하는 경우도 있고, 노숙이라기보다는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는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냐 관광이냐 뭐 이런 경우, 또 뭐 이런 그다음에 기간 자체도 정부의 파견 1년, 2년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거랑 일주일, 2주 가는 사람이 준비할 거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과 식수 관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처음 윗줄에 있는 건 다 조심하십니다. 당연히 이제 물을 사서 뜯을 때 뜨드득 소리 나는 거 확인하고 드시라고 하는데, 뜨드득까지 왜 이렇게 확인하느냐? 어디 가면 가짜 물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한번 물 때문에 당한 적은 없는데, 카자흐스탄에 되게 도매로 되게 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보다 훨씬 한 남대문 시장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면 정말 싸게 팔고, 그러니까 뭐 대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코스트코에 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싸서 도매 가격으로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 세제를 파는데 이제 그 메이커 있는 거고 동네에서 파는 거에 반값에 팔더라고요. 올커니하고 가서 샀는데 이제 뿌려봤더니 거품이 안 나네요. 가짜를 넣어놓은 주방 세제를 파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뜨뜻 소리까지 다 나고 이런 딱 이게 열리는 소리까지 다 났는데도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참 그 정성도 가득한데, 한번 당해본 적 있어서 물도 꼭 그래서 믿을 만한 데 사서 제대로 이제 마개가 잘 막혔는지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음식 뭐 나름식 안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잘 조리된 음식 먹는 거, 길거리 음식도 주의하라는 얘기는 뭐 듣는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이제 수도가랑 이런 데 대부분 연결을 해서 쓴다든지 물을 아예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이면 손 씻을 때도 다 마련해 놓고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외국 가시는데 길거리 음식을 하는 분이 화장실에 제대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건지, 그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급하면 그냥 뒷골목 가가지고 거기 해결하시고 그냥 와셔서 그냥 그 손으로 그냥 조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줄이 이제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샐러드하고 야채, 원래 외국 나가면 이제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좀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일도 많이 먹고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믿을 만한 데서 드실 때는 이게 깨끗한 물로, 이제 수돗물로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곳에 가면 우물물이,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세대가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 어렸을 때 집 근처에서 우물물 떠다 드셨던 분, 여기는 그 세대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우물물 때문에 A형 간염이라든지 식중독에 문제되는, 왜냐하면 우물물이 지하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상수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염이 돼서 그게 이제 지면에 이제 가축의 분변이나 이런 게 비가 올 때 가축의 분변이 싹 녹아들면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지하수에 합쳐지면서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문제된 적이 뭐냐면,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펜션이나 이런 데 묵었던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음식이 오염됐던 게 아니라 거기서 지하수를 끌어올랐는데 지하수 소독이 안 된 채로 공급이 됐는데,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돼가 실제로 아웃브레이크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도 가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는 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로 씻는 경우는 양반이고요. 가끔 냇물로 씻었는데 냇물에 상수원에 가축 농장이 있거나 아니면 가축을 풀어서 한다면 가축의 오염물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는 또 빈번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들어온 뭐 할라피뇨라든지 멕시코에 들어온 야채를 얘네들이 뭐로 씻었는데 냇물로 씻었는데 그게 오염이죠. 그래서 씻은 야채라고 하니까 절대 안 씻고 그냥 드레싱 소스만 뿌려서 먹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 식중독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식수가 공급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샐러드나 야채 또한 과일 같은 경우도 믿을 만한 데서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사와서 본인이 숙소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건데 중요한데 본인의 그 숙소의 물도 우물물일 건지 수돗물일 건지는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되지 않은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받을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고양이가 이제 쉼터에 있는 고양이가 폐사를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료가 냉동된 닭이 공급되는데 거기 조류인플루엔자가 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사망 적이 사실 있고 미국에서는 소의 우유를 먹었었던 그 고양이들이 H5N1에 감염돼서 했는데 소가 감염이 됐고 소에 감염된 소에서 우유가 오염이 됐고 그 우유물 받은 적이 있고요. 사실 소독되지 않은 우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감염병에 뭐 브루셀라라든지 큐열 같은 경우도 우유를 통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외국 나가서 얼마나 노출될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2년 반 근무할 때 고혈압이 혈압이 300이 넘는 그러니까 처음에 혈압이 안 지어지는 분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부전이 와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시는 분인데 입원도 못 한다 그래서 막 혈압약 주고 이뇨제 주고 그래서 한 3주 만에 환자분이 이제 멀쩡하게 이제 걸어서 들어오실 정도로 좋아서 오시면서 우유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주면서 오늘 아침에 짠 거라고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짰다고 했더니 아니 안 끓였다고 네가 끓여 먹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약 그냥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무슨 세균이 걸려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에서 우유를 이렇게 공급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 나가서는 그러니까 우유를 어떤 이제 농장이나 이런 데 줄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그냥 공산품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예 제작이 돼서 나온 걸 드시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 얼음인데 그럼 얼음이 뭐가 문제야? 얼리면은 균이 살아남나 그러는데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는 얼리면 죽지 않고요.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녹으면서 이제 얘들이 다시 증식을 하면서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얼음도 아까 전에 샐러드 야채 씻는 물도 문제라고 그랬지만 뭐가 문제냐면 얼음도 깨끗한 물로 얼리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최근에 외국에 여행 갔다 와서 세균성 이질로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찾아보다 보면 같이 먹은 거 그러니까 집단으로 오니까 같이 찾아보면 얼음이 제일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얼음도 믿을 만한 데서 공급되지 않은 거는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고 좀 찝찝하고 그냥 좀 미지근하더라도 그냥 생수 그냥 들고 다니던 생수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래도 좀 시원하게 먹겠다 싶으면 그냥 탄산음료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파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음료, 시원한 음료를 그냥 구매해서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곤충매개 질환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곤충매개 질환 중에 예방 접종이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댕기열이 예방 접종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예방 접종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 접종을 제대로 된 조건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백신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말라리아 백신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말라리아 백신의 현재 공인된 백신의 효과는 30-40%예요. 근데 해외 여행 가는데 30-40% 믿고 말라리아 약을 안 먹겠다 안 되죠.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으면 90% 이상 예방, 95% 이상 예방이 되거든요. 근데 30-40%라도 현지에서 30-40%면 말라리아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30-40%여도 300만 명이 죽는 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 쓰고 있지만 해외 여행자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직 예방접종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곤충매개 질환에 해당되는 질환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뭐 해외 나갈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면 좋죠. 근데 막 40도 올라가는데 긴팔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반팔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곤충 기피제인데 곤충 기피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제 DET 이런 건 다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저런 거 싫다고 이제 막 이렇게 천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회사들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모기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모기만 외국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DET 성분이라든지 여기에 제가 안 쓰긴 했지만 피카리딘이나 이카리딘 성분 뭐 IR3535 이렇게 있는데 국내에는 현재 DET 성분하고요. 이카리딘 또는 피카리딘 성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WHO에서 공인한 거고요. 제가 마트에 가봤더니 마트에서 보통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출시되는 것 중에 성분 보면 거기에 이카리딘이나 피카리딘 써 있거나 DET 성분 있는 게 있고요. DET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 안에 축적되는 게 많아서 최근에 나오는 건 25% 이하만 나옵니다. 그래서 25% 이하만 나오긴 하는데 농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래 유지가 되는데요. 농도가 낮으면 이제 빨리 없어져서 3-4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몸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여성분들은 잘 아시는데 보통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선블락 바르시면 3-4시간마다 이제 땀 때문에도 뭐 해석되니 3-4시간만 다시 바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는 선블락 바르고 나서 거기에다가 위에다 덧뿌리거든요. 뿌리고 그래서 선블락을 다시 할 때쯤 되면 모기 기피제도 다 날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블락 다시 할 때마다 모기 기피제를 다시 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퍼메트린 도포 5까지는 뭐 마련하기 없지만 아프리카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모기장 준비하시는데 퍼메트린이 발라져 있는 퍼메트린이 모기의 살충제로 쓰지만 오메 살충제로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서 모기장을 잘 사용하도록 특히 아이들하고 동반돼서 가시는 경우에는 퍼메트린이 도포되어 있는 모기장을 가져가서 아이들 주변에 놓고 뿌려주시면 왜냐면 아이들이 훨씬 더 체온이 높고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모기 훨씬 더 많이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다음에 에어컨 사용이 되는 숙소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에어컨하고 모기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모기가 잘 안 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모기의 시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30도, 35도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모기들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얘네들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흡혈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온도를 낮춰주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운동량이 떨어지고 움직임을 더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만들면 모기가 덜 물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실 때 좀 춥더라도 한 좀 20대 초반대로 낮춰놓으시고 대신에 이불을 그냥 잘 덮고 주무시는 게 오히려 호텔이나 숙소 내에서의 모기 물리는 걸 좀 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모기향이나 모기 스프레이 이제 하시는데 모기 스프레이 큰 거 수화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모기 기피제는 보통 100cc나 이렇게 일부러 조그맣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기내 화물로 넣고 날 수 있는 화장품 100cc씩 되는 거에 넣을 수 있게 된 거는 나오고 있는데 에프킬라나 이런 거는 수화물로도 이제 안 실어주거든요. 그거 실었다가 가져가시면 중간에 짐 빠꾸 나고 당하니까 그래서 모기 향은 이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코일로 돼 있는 거는 실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는 거는 큰 거 같은 건 안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폭발 위험 때문에 안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현지 가서 구매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외출 후 모기 진드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특히 진드기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보통 잘 털지 않으면 집안에서도 털지 않은 진드기 때문에 같이 여행도 안 간 가족이 걸린 사례가 실제로 국내에도 보고가 있고 외국도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며칠까지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보고는 있기 때문에 옷들 잘 털어주시고 잘 이제 빨리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혈액맥의 질환 노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혈액맥의 질환들의 대부분은 성관계를 통해서도 전파가 대부분 되는 질환입니다. HIV도 그렇고 C형과점, B형과점 다 성관계로 전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성매매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뭐 사례 일부러 말씀드린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상업적 성관계 또는 뭐 어쩔 수 없다면 콘돔 사용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특히 뭐 태국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문신이나 이런 게 되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문신을 많이 가서 하고 오시긴 하는데 이게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 정도 되는 의료기관이면 뭐 우리나라 수준으로 잘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보통 시술하다 보니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잘못 쓰면 C형 감염이라든지 HIV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외국에서 되도록 문신 또는 귀걸이 귀 뚫고 이런 것도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응급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혈액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국가와 달리 혈액이 제대로 관리 안 될 수 있어서 현지 혈액 중에 감염된 혈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근데 조심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발 무리한 그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입원할 일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치과 또는 외과적 시술상 발생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소독과 멸균 원칙이 지켜지는 병원 방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제가 가도 확인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병원 갔을 때 일단 소독 잘 되는지 한번 둘러보고 제가 감염될까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단기간 여행 갈 때는 되도록 어떤 무리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에서 사고 날 일 없게 만드셔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장기간 이제 파견되시거나 이제 뭐 이런 출장을 가시나 이러실 때는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서 어디가 믿을 만한 의료기관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놓고 계신 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 의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하고 어떻든 안면을 트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교민들이 한 2,000명 계셨는데 그 중에 한 1,000명은 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동물매개 질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과 접촉 삼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벌어진 얘기인데 너구리가 지나가면 사실 너구리 어떤 동물이든 간에 맹수가 아니라 그러면 맹수마저도 사실 사람하고 딱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맹수가 아니라면 대부분 모든 야생동물이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는 게 맞거든요. 안 도망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생동물이 안 도망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인데 그 환자가 아마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마지막 감염병 환자일 거예요. 너구리가 지나가는데 너구리 색깔 예쁘잖아요. 귀엽다고. 우리가 이제 너무 만화를 많이 보여서 너구리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귀엽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코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 거예요. 얘 절대 이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면 뭐 약간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경계를 해줄 수 있는데 얘가 나한테 달려들었다.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코에 물렸고 그 사람 그날 밤에 혼수 상태 빠져서 사망했어요. 감염병, 우리 공수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현재 2000년대 초반 때인가에 공수병 발생하고 국내 자생 공수병 환자는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동물한테 물릴 때 오히려 파상풍을 조심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공수병은 예전처럼 많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외국 나가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제 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조깅할 때 개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계속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 한 바퀴 도시면 안 되고요. 어떻든 떼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어떤 애들이 섞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다니다 보면 특히 뛰면은 얘네들이 그냥 같이 뛰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서 개 끌고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 절대로 안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뱀, 정갈, 독거미까지 갈 정도면 이거는 이제 정말 야생으로 들어가시는 거는데 이제 뭐 정말 보통 그런 거 찍으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이 가실 때 주의할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메르스에서의 뭐 중동 지역 낙타 조심하는 얘기는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예. 말라리아가 지금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간색이네요. 지금 국내에서 노원구도 발생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발생지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양천구, 강서구 올해 포함됐고 아마 조만간에 금천구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제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말라리아가 없다가요. 90년대 중반부터 말라리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남한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도 줄고요. 북한하고 사이가 나쁘면 북한에 지원을 못하니까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근데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그러면서 지금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제 서울은 호발 지역입니다.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의 북부 지역은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전체 발생의 80%는 군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반인에서 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외국 해외 여행일 때 중요한 지역들은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여행일 때는 말라리아와 관련된 상담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뭐 전체 내용은 많이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가장 가끔 외래 보다가 버럭하고 이제 한 번씩 환자만 혼내는 경우가 뭐냐면 아프리카의 뭐 일부 국가 정말 위험한 국가를 가는데 현지에 전화를 했더니 말라리아 괜찮아 그냥 와도 돼 이런 얘기를 듣고 말라리아 처방하자마자 현지에 계신 분이 처방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이러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럭하면서 의사 말을 안 듣고 현지인이 의사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현지에 그분 의사입니까? 그러는데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에 올해 얼마나 살았냐고 했더니 10년, 20년 사셨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게 10년, 20년 사신 분은 말라리아 하나도 안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말라리아의 특히 열대열 말라리아 가장 위험한 게 첫 번째 걸릴 때 위험해요. 첫 번째 걸릴 때 사망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유아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유아 사망률 전체 사망률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아 사망이 높을까요? 아기 때 처음 걸리니까 5살 미만 때 처음 말라리아 걸리니까 가뜩이나 면역 체계도 안 돼 있는데 말라리아 처음 걸리니까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있는 어른들은 이미 말라리아에 2번, 3번 걸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감기처럼 느껴요. 그냥 말라리아 걸려도 그냥
됐고 현재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이미 2번, 3번 걸리셨기 때문에 외행이 첫 번째 감염일 때 빨리 치료 받으셔서 큰 문제 없었던 거지. 어쨌든 그러면 현재 살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겠죠. 현재 너 말라리아 같아 빨리 가서 약 먹어 이렇게 해주니까 살아는 건데 해외 여행자가 해외 여행 가서 걸리면 어떻게 되죠? 다 첫 번째 감염이에요. 위험한데 문제는 현지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 잠복기가 2주 4주거든요. 한국에 들어와서 걸리니까 한국에서 말라리아 열대어 말라리아를 볼 수 있는 의사 전국에 감염내과에 400명 안 돼요. 예, 몇 명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동네 병원에서 감기인자이고 처방받다가 5일, 6일 끓으면 보통 5일째 넘어가면 코마돼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실제로 레전트 1년차 때 한 달 동안에 제가 감염내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 달 동안에 열대어 말라리아 환자 2명 입원했어요. 고대 구로병원 역사상 한 달에 2번 들어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26살인데 열대어 말라리아인데 코마로 들어갔고요. 한 명은 신부전 상태로 들어왔어요. 아예 소변 한 방울도 안 나온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2명 다 어떻든 제가 밤새 우리 교수님이 살려라 그래가지고 4주 내내 밤을 꼬박 새고 2명 다 살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 26살 분은 이제 성교로 갔다가 약을 잘못 처방받고 걸려가지고 왔는데 살긴 살았거든요. 한쪽은 실명됐어요. 말라리아 균의 찌꺼기가 눈 혈관 막아버려가지고 한쪽은 실명됐거든요. 한 분은 신부전 됐는데 3개월 넘게 투석 돌리다가 간신히 이제 회복돼서 투석 안 한 상태 돼서 이제 퇴원하시긴 했는데 열대어 말라리아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첫 번째 걸릴 때가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상담하시고 현지 분들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반드시 이제 뭐 감염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 해외 여행 클리닉 하는 분하고 반드시 상담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저 같아 혼나지 않으시려면 꼭 약 처방 잘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어떻든 말라리아 발생 현황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망자 60%가 이제 최근에 많이 감소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연간에 이제 60만 명 사망하는 거예요. 60만 명 사망하고 사망자의 87%가 5세 미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린애들이 처음 걸리니까 죽는 거니까 우리는 알라리아에 있어서는 어린애들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어떤 말라리아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말라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간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뭐 그러다가 적혈구에 터져 나올 때마다 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전체 적혈구의 한 10%까지도 감염이 되고 그게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빈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찌꺼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지로 이제 말라리아가 변이를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백신 만들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뭐 30-40% 되는 효과 백신 나오고,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라고 코로나 백신 만들면서 75% 정도 되는 효과 백신 나오고, 근데 75%여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 번인데 25%라도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백신 나오더라도 백신 맞는 것뿐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말라리아 백신 현재 2가지 백신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백신 최근에 나온 건 효과가 좀 더 좋은 건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든 약으로만, 여행제는 아직까지 약으로만 안 되니까 백신으로 안 되니까 약을 먹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3가지 약제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 현재 위아래 두 개 있는 이제 매일 먹는 말라론이라고 나온 약입니다. 아토바콘 프로가람이 말라론인데 이건 매일 먹는 약이고요. 메플로킨은 일주일마다 한번 먹는 약인데 부작용은 위의 약이 훨씬 적어요. 근데 매일 먹는 약이니까 약을 매일 먹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약값은 한 알값은 다 3,000원씩이거든요. 근데 매일 먹는 약하고 일주일마다 먹는 약 비교하면 약값이 일주일마다 3배씩 차이가 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만 위의 약은 단기적으로 가실 때 부작용도 적어야 되고, 단기적으로 1-2주 정도 갈 때는 보통 저는 이제 한 달 정도까지는 보통 저 위의 약을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플로킨은 이제 장기간 뭐 한 3개월 이상 가거나 뭐 1년 이상 파견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약으로 처방하고, 약의 예방 효과는 95%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잘 먹으면 일단 말라리아 걸리는 없겠다. 그래서 꼭 반드시 상담하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에 뭐 리조트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말라리아 리조트 가시는 거는. 근데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남미, 아프리카 갈 때는 반드시 상담하고 그 기간, 여행 기간과 장소에 따른 맞는 그런 약들을 이제 처방 받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겠고요. 댕기열 같은 경우에 댕기열이 최근 들어 다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댕기열이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댕기열 환자 오면 모든 내과 레지던트들이 가가지고 막 이게 댕기야 막 이랬었거든요. 요새는 1년에 한 3-4명씩도 진단이 돼가지고 막 되게 흔한 질환이 돼가고 있는데, 전 세계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은 다 댕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위도가 계속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랐냐면 제주도 바로 아래까지 올랐어요. 지금 제주도 아래 위도에 해당되는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 댕기열 위험 지역이고요. 그리고 매년
5천만에서 1억 명이 걸린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는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주감염 지역은 열대, 아열대. 근데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이미 오래돼서 흰질 순모기라고 우리나라에도 모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 30년에서 50년 지나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국내도 아열대가 될 거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국내도 댕기열의 토착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어떻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빨간색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이게 댕기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댕기 바이러스가 혈청형이 4개예요. 4종류가 있거든요. 유전형이 4개인데 이 4개가 번갈아서 유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 유행하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걸리면 이제 더 이상 안 걸리게 되면 다른 형태가 또 걸려가지고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면서 그럴 때마다 매우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해외여행이 좀 줄는 바람에 댕기열 환자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현지에서는 안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환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혈청형 분석이 연도마다 계속 바뀌면서 국가마다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도마다 지금 계속 바뀌어서 색깔이 달라지면 다른 게 유행하는 건데 계속 다른 게 유행을 하면서 거의 끊임없이 계속 유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환자 많다는 거고 국내도 올해도 이제 벌써 100명 넘게 발생했는데 작년부터 벌써 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6년에 300명 넘게 발생을 해서 이제는 보기 흔한 질환들이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댕기열에서 어쨌든 댕기열 보면 저렇게 이제 그 출혈성 반점 같은 게 쫙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울긋불긋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페테키아로 보통 표현하는데 출혈성 반점, 그러니까 우리가 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오기 시작하다가 심해지면 전신이 아주 홍당무처럼 시뻘개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혈소판 감소도 많이 동반되니까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위장 출혈 같은 게 생기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검사 소견은 이제 혈소판이 일단 떨어지는 게 백혈구 감소하고 혈소판 떨어지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수 수치 올라가고, 근데 키트도 요새는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냥 혈액 우리 당뇨 검사처럼 피 뽑아가지고 거기다 떨어뜨리면 이제 그 시약에 묻혀서 떨어뜨리면 이제 15분 만에 나오는 이제 현장 검사 키트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는 저 키트를 보급해서 댕기열이 심되면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댕기열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댕기열이 가장 무서운 게 오히려 첫 번째 감염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뭐 첫 번째 감염 심하긴 해, 열도 펄펄 나고 막 발진 나고 심하긴 하는데 첫 번째 감염 때는 거의 안 죽거든요. 근데 댕기열이 제일 무서운 게 두 번째 감염일 때가 더 무섭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감염도 처음에 걸린 그 유전형이 걸리는 게 아니라 유전이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1번에 걸렸는데 두 번째 1번에 대한 면역이 강할 때는 안 걸려요. 근데 2, 3년 지나면 그 걸린 거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때쯤 되면 2, 3, 4번에 걸릴 일이 생길 때 다른 형태, 다른 유전형의 댕기열에 걸리면 그때 중증 감염이 돼요. 이게 좀 이상한 바이러스인데 원래 이게 이제 뭐 항체 의존성 이제 감인 면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같은, 그러니까 혈청형이 다른 거에 걸리면 다른 혈청에 걸렸을 때 오히려 가볍게 앓거든요. 코로나19도 그래요. 다른 변이 걸린다면 그 다음에 걸리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만약에 원래 걸렸던 거와 다른 혈청에 걸리면 기존에 걸렸던 항체가 다른 바이러스의 매개 역할을 해서 면역을 확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두 번째 걸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쇼크가 오거나 이런 생에서 사망률, 아까 2만 명 넘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 감염됐을 때 오고요. 아예 두 번 감염이 되면 두 번이나 면역 자극이 되니까 항체가 4가지에 대해 다 생겨가지고 두 번 감염 이후에는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냐면, 그래서 어쨌든 백신 접종이 나왔는데 백신 접종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필리핀에서 소아아이들 대상으로 30만 명 넘게 예방 접종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아들이 몇 년 있다가 18명인가 죽었어요. 댕기에 걸려서. 댕기 백신 맞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댕기에 어렸을 때 이미 걸렸던 애들은 예방접종을 했더니, 그러니까 한 번 걸렸던 애들한테는 예방접종이 두 번째 감염 역할을 하면서 안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얘네들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렸던 애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예방접종을 했더니 1차 한 번 걸린 감염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한 3, 4년 지났을 때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다른 혈청형의 댕기열에 걸리면서 오히려 중증 감염이 생겨서 얘들이 죽은 상황이 발생해서 사노피 백신이 그래가지고 그때 전면 소아 접종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바뀌었냐면 당신이 댕기열에 한 번씩 걸린 증거가 있으면 그런 사람만 맞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댕기열은 제일 문제가 뭐다? 현재 여행자는 예방접종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예방접종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니까 접종 잘못했다가는 댕기열 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방접종 못 해요.
그다음에 새로 나온 백신은 그나마 나을 거라 그러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국내 출시 안 됐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사노피 백신은 그래서 못 맞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미 현지에 살거나 어쨌든 해외 여행 갔다가 댕결에 한번 걸리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지 않고서는 댕결 후발적이 가시면 안 되는데, 댕결 후발적이 얼마 산다 그랬죠? 25억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자주 가시는 분이 내가 이미 댕결 한번 걸렸다, 어떻게 해서든 백신 찾아서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희한한 질환이죠. 어떤 그런 거. 그러면 댕결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나왔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망자 발생해가지고 문제 발생해서 지금 현재 소아트 접종 이제 중지한 상황이라는 거고, 아까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감염이 위험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안내하는 건데, 바이러스 항체가 바이러스를 유입하는 걸 도와줘요. 오히려 기존의 다른 유전인 항체가 보이면 바이러스 끌고 안고 들어가서 면역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그러니까 항체가 예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병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허가할 때 어쨌든 혈액 검사를 해서 댕기열 항체가 있는 사람만 예방접종 하라라고 이제 권고가 됐고, 우리나라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걸 가지고 양성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인 거죠. 예. 그다음에 새로운 백신이 있는데, 이 다케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이 끝났는데 일부 국가에 허가가 됐는데, 아까 사노피 백신보다는 모든 혈청엔 항체가 되게 오래 간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 여행자한테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정도 나왔는데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항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모기맥의 질환이고요. 순목인데, 항열은 일단 뭐 딴 거는 없고 현재 아프리카하고 남미에서만 문제되고, 남미도 볼리비아나 브라질 정도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하고 이제 발병국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하면 거의 95% 이상 예방이 되고 1회 접종만으로도 평생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그다음에 이거는 또 예방접종을 안 하면 아예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외 이제 항열 예방접종이 필요한 지역에 가시게 될 경우는 아예 예방접종을 하고 가셔야 돼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평생 이제 면역이 되니까 잃어버리시면 재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은 데 가도 안 해주고 검역소 가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요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항열 예방 접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여행을 했는데 1년 이내에 중동 지역 같은 지역을 갈 때는 저거 없으면 중동 지역도 입국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순모기가 많고 아프리카 이외에 가장 먼저 토착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1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이 항열 예방접종 증명서 안 가져오면 입국을 거절하는 수가 있어서, 어쨌든 항열 예방접종은 한번 접종하고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아예 여권에 끼고 그냥 계속 끼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빼놓고 왔다가 잘못하면 엉뚱한 국가에서 입국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남미도 비슷하거든요. 남미도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이제 예방접종 증명서 요청하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아까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주고 말 건데요. 살모넬라 장염인데 저기 갑자기 닌자 터틀을 제가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한때 닌자 터틀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있어가지고 공주가 이렇게 거북이의 뽀뽀를 하면 갑자기 사람처럼 변해가지고 자기를 수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 그것 때문에 애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나한테 거북이 사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막 여기저기서 막 수입을 해가지고 간신히 막 팔았는데, 집 막 파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그 설사병, 살모넬라 장염 쪽, 그러니까 장티푸스 말고 살모넬라 장염에 자꾸 걸리니까 항생제를 엄청 이제 처방을 하면서 이제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전염 걸리면 설사하면 애들이 죽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온몸에 덕지덕지 이제 막 장염균을 막 산 상태에서 공급이 됐죠. 근데 애들이 처음에 이런 애완동물 가져오면 2, 3일이잖아요. 2, 3일 막 뽀뽀하고 막 끼안고 자고 그러는데, 온몸에 균을 묻힌 상태로 이제 왔으니까 그때 막 뽀뽀하고 씻긴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애들이 살모넬라 장염에 걸렸는데다, 이게 항생제를 엄청 쓰고 난 장염균이하고 항생 내성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미국도 허다한 상황이라 별의별 일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살모넬라 장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 나가서 계속 문제라는 부분이고, 장티푸스는 사람만 걸리는 감염병이라, 이거는 어떤 게 문제냐면, 사람이 요리사가 감염이 돼 있으면 요리사의 쓸개에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화장실 가서 대변 볼 때마다 대변으로 계속 균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잘 안 씻은 상황에서 조리를 하면, 그러니까 뭐 끓인 음식은 균이 죽죠. 근데 다 끓였는데 음식을 서빙할 때 손을 안 씻어서 그릇에다가 뭐 묻히거나 이래버리면
또 막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티푸스 예방, 아프리카나 남미에 가시는 분, 동남아시아 갈 때 장티푸스 예방 접종 하라고 어떤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복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요리사가 나한테 음식을 서빙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티푸스는 환자는 많이 발생 안 하고 있지만 살모넬라 장염은 다른 병입니다. 살모넬라 시작해서 균상에서는 비슷한 균이지만 살모넬라 장염은 설사병이고요. 장티푸스는 열병이에요. 장티푸스는 열병이다. 그다음에 살모넬라 장염은 설사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아프면 치료해야 되는데 백신이 이제 나와 있어서 먹는 백신 있고 주사제가 있는데 먹는 백신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효과가 간다고 재접종해야 되고 주사제는 2년 정도 효과가 있어서 2년마다 재접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백신 현재 나와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좀 더 개량된 단백결합 장티푸스 백신 이제 연구가 끝나서 아프리카에서 보급이 되는데 그거 맞으면 아마 거의 보통 한 10년 이상 예방 효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백신이 이렇게 임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그 선물 드려야 돼가지고요. 이 건강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함께합니다.